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뭐,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1교시는 별로. 그래서 1-12번이 저희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2는 2의 세타1, i는 i의 세타2로 표현될 때 복소 전력을 구하고 복소 전력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래서 복소 전력을 이제 찾아봤어요. 복소 전력이 뭔가 했더니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P 플러스 JQ는 VI 컨주게이트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뭐를 취한다? 공액을 취하는 게 복소 전력이다 이거죠. 그거 왜 그러면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왜 공액을 취할까? 그걸 이제 예전에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게. 쉬지 않으면 각이 두개 합해지잖아요. 합해져서 각이 벌어져요. 세타1하고 세타2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네. 차이 그 공액을 취해야만 있고 전압과 전류의 차각을 전력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각이 된다 이거죠. 각이 벌어져요. 그러면 전력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도하는 식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디 찾아보니까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W는 그 마지막에 써놨죠. 왜 컨주게이트를 하는지 그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채용을 했습니다. 이걸 채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결국엔 P는 유효 전력이니까 RI 제곱으로 볼 수 있고 Q는 뭐예요? 무효 전력이니까 I 제곱 X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I 제곱 R 플러스 J X의 I 제곱으로 놓으면 그러면 이제 R 플러스 JX가 뭐다? 그게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ZI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I 제곱이라는 건 I와 I 컨주게이트의 곱으로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ZI가 뭐다? 전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EI 컨주게이트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복수전력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의미는 그거예요. 왜 이제 결론은 한쪽에 뭐를 취해야 된다? 공액을 취해서 곱해야 된다는 거야. 전압이든 전류든. 그래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류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이게 써져 있는 게 있길래 이걸 이제 채용해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소 전력은 복소 전압과 복소 전력의 공역 복소수를 곱해야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이제 실수부가 유효 전력이고 허수부는 당연히 무효 전력이죠. 네. P 플러스 JQ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기 써준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복소 전력을 구해야 했으니까 구한 거는 뭐 저희 기본서에 있잖아요. 그건 송수전단 전력 계산식 그 앞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한쪽에 뭐를 해요? 이제 전압에 한번 취해보고 전류에 한번 취해보잖아. 해보면 하나는 P 플러스 JQ로 나오고 하나는 뭐로 나온다? P 마이너스 JQ로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부하가 뭐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P 플러스 JQ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P 플러스 JQ를 뭐로 삼는다? 정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본서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날 얘기한 것처럼 P 마이너스의 계획도 맞는 겁니다. 예. 전압을 취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론은. 결론은 이제 P 마이너스 JQ나 P 플러스 JQ나 어때요? 어디에 공액을 취하냐 차이고 같다 이 말이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때 제가 순간 착각한 겁니다.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자, 문제 13번. 이건 뭐 수십 번 했잖아요.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전력계통공학을 좀 일찍 배웠으면 이걸 했을 텐데 다음 시간이 오늘이 이거예요. 오늘이 이거 경제부합의 부분 오늘이 이거라 이제 기본서 들으신 분들은 이걸 못 해고 이제 시험장에 간 거죠. 등준분 연료비의 원칙은 뭐 화력발전소의 경제부합의 부분이죠. 네, 화력발전소의 경제부합의 부분은 손실을 뭐 했을 때? 손실을 무시할 경우죠. 네, 손실을 무시하고 하면 그랬을 때 뭐다? 각 화력발전소의 뭡니까? 증분연료비가 다 같아질 때, 그죠? 그럴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인
운전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등중분 연료비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까지 이렇게 쫙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등중분 연료비의 원칙 딱 하면 되겠죠. 다 푸시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교시를 이렇게 보면요. 1교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있었나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예. 얘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서하고 예전에 나왔던 거하고 뭐 SPS 이런 거 공부 안 했으면 잘 몰랐을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 2개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책에서 봤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문제 빼고는 웬만하면 다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있어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하는데 그거를 약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이거니까 이걸 그대로 투영시켜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 했잖아. 뭐 동작 특성이면 기술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동작 특성을 갖는다라고 자꾸 내가 이걸 써줘야겠다 이거죠. 왜? 물어본 게 그거니까. 약간 벗어나도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거든. 이렇게 아예 분리시키면 딴 건데 자꾸 얘한테 빌붙어가지고 이건데라고 자꾸 이거 푸시하면 뭐야? 연관성이 있어지거든. 연관성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거 네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너하고 연관해서 얘기한 거야. 그걸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서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데 또 물어본 거 써야 되거든. 물어본 걸 써야 되잖아요. 걔가 요구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꾸 연관이 없어도 연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연관 줘서 이런 걸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1교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1교시 문제는 이번엔 쉬웠어요. 시험 문제 쉬운 거야. 이 정도면 쉬운 거죠. 제가 봐서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땡큐지. 감사했어요. 2교시도 우리가 본 게 많았습니다. 해결료 주기 다 쓰셨습니까? 해결료 주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원자력에서 몇 문제 안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서브노트 이거 해놨잖아. 해결료 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서브노트에 있다니까요. 그 전반기 과정 이게 2가지로 나오잖아요. 선행하고 후행이 나오는데 해결료 주기가 선행에 보면 거기 뭐 채광, 정년, 변환, 농축, 재변환 해가지고 뭐 이 5가지인가 있어요. 이게 그 과정이고 그다음 후행에 가면은 이걸 다시 재처리하고 저기 하는 과정이거든요. 폐기하는 과정. 그리고 딱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선행, 해결료 주기, 후행, 해결료 주기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걸 제가 정리를 해놨잖아. 우리 서브노트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을요? 안 그리면 되죠. 모르겠으면. 그림 꼭 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못 그리겠으면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는 것만 이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결국엔 그런 거죠. 이게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나오겠어? 그리고 충격적인 문제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저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비등수형. 비등수형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쓰기 때문에. 비등수형 대신에 캔두가 나왔죠. 캔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적인 원자로에 대해서 써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시험 문제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제 PWR하고 BWR이 나오는 게 아니고 캔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BWR이 나왔잖아요.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어차피 PWR이야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다 썼을 텐데 BWR은 좀 그러니까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냈나 봐. 꺾어서 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고 또 재밌는 문제 그거예요. 절연물의 유전 최소한 발생 원인, 유전성 백타도 수식 이런 건 쓰셨죠? 근데 뒤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전기 설비의 활용 방안. 뭘 써야 되나? 갑자기 깜빡해집니다. 이거 앞에 거는 좋았어. 요거는 뭐 요건 자신 있어 했는데
뒤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문제 보면 앞에는 쉬운데 뒤에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설비의 활용 방안 생각나는 건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활선 탄젠타 로법 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전연료로 하는데 예. 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이 탄젠트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찾아보니까 얘 활용해서 뭐 하나 했더니 다 그거예요. 이게 절연물이 열화되는 거를 판정할 때 쓰는 거야. 우리가 아는 활선 탄젠타 로법도 결국엔 그거잖아. 있잖아요. 케이블 열화 진단에 보면 활선 탄젠타 로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적 값이 몇 프로 이하냐 이거 갖고 따지잖아. 뭐 15% 이하냐 뭐 1% 이하냐 이거 갖고 뭐 양호 분량 뭐 판정하잖아요. 하긴 난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거 쓰면은 장순 나오겠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모르겠어. 전문 학회 뭐 이런 거 보면 학회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 탄젠트 델타 값을 이용해서 뭐 고압 모타에 뭐 되고 뭐 이거 근데 돈 주고 봐야 돼가지고 난 그것까지는 좀 돈 주고 내가 논문을 봐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 저기 절연 특성 진단할 때 쓴다고만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거 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썼어요. 이것만. 다른 거 쓰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 문제는 없죠. 그거 빼고는 뭐 2교시도 뭐 어려운 거 없었어요. 제가 봐선. ESS 이런 거 쓰셨죠? 이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ESS. 111회인가 112회 111회인가 몇 회 나왔잖아요. 이게 ESS가. 뒷배터리 뭐래? 배터리형은 말 그대로 배터리 쓰는 거예요. 뒷배터리용은 빗배터리형은 배터리 안 쓰는 거. 안 쓰는 건. 그러면 우리가 아는 무슨 양수 발전, 플라이휠, 뭐 압축 공기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거 쓰는 거고 배터리형은 말 그대로 전지야. 아니 빅배터리형이라는 저기 NAS, RFB 이런 게만 빅배터리. 아니, 그건 다 배터리형이야.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써놨잖아. 리튬 배터리 다 배터리 아니야. 나트륨 황 배터리 다 배터리에 이게. 그리고 찾아보면 딱 세 개로 나와.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형 세 개라는 거는 딱 나와요, 그냥. 그럼 나머지 비배터리는 그거 말고도 저기 전력 저장 설비는 대표적인 게 양수 발전 있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 있잖아. 플라이휠도 있고 SMES도 있잖아요. 그딴 거 써주면 되지. 그게 비배터리형이지. 그래서 분류해서만 쓰는 거야. 근데 배터리형은 이 세 개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개 쓰면 돼요. 근데 그 세 개의 특징 쓰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안 봤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111회 때 찾아보니까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로 딱 나와 있더라고. 아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썼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ESS도 요즘에 계속 이슈되는 게 신재생하고 ESS예요. 저번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ESS가. 저번에도 나왔어요. 저번 시험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거 아니었어요? 아 똑같아. ESS예요. ESS. ESS? 그거나 어차피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잖아. 네, 그렇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그건 용어 해설집에 있는 거예요. 용어 해설집에 있는 거 낸 거고 어차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니까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안 하신 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리튬이온 배터리하고요, 나트륨 황 배터리하고 그거 나와 있잖아요. 레독스 흐름 전지지 뭔지 이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배터리형은. 그거로만 정리해 놓으면 뭐라도 쓸 수 있겠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비배터리형은 하도 많이 봐서. 비배터리형은 다 봤잖아요. 양수 발전이라든지 뭐 SMES라든지 이런 건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플라이휠도 다 알고 계시잖아.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비배터리형은 다 안다고 치고 배터리형이 좀 문제였는데 요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뭐 해라고? 킵해 놓으시라고. 그럼 다음번에 ESS 또 나올 거 아니야. 이 시험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거야.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도 스마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하고 이런 ESS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신재생 있잖아요. 신재생하고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엔 분산운전이 되는 거지. 여기 시험 문제 보면요. 그게 주류야. 이 사람이 그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인가 봐. 주로 분산형 전원하고 연계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시험 문제 중에.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 신재생 쪽에. 더 나아가서 이제 VPP라고요. 가상 발전소.
정부에서 법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연계되면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건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그거 사업하려고 지금.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도 현실은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거죠. 실제 전기차 돼 있으면 과연 저 백화점 앞에 뭐 충전소가 설치돼 있느냐 주차장에 이게 실질적인 거잖아.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 어디까지 왔냐 이거죠. 그런 게 좀 그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거하고. 2교시 문제 보시면 얘도 한 2번 나왔어요. 가스터빈. 옛날에 나온 거 똑같이 나온 문제. 개방 사이클과 밀폐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몇 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집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서에 또 나와 있어 이게. 예. 그래서 배기를 갖다가 여기 보면 열교환기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뭐 요거 갖고 따질걸요. 여기 터빈에서 이렇게 나오면 밀폐 사이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압축기로 그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서클 하잖아. 말 그대로 밀폐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얘가 이걸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리고 뒤에 그림이 없나? 기본서에 보면 우리 그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방 사이클 여기 있네. 개방 사이클은 그냥 공기 들어가서 압축기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냥 배기로 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밀폐는 이게 돌아요. 이 여기서 나온 거를 갖다가 다시 뭐요? 열교환 해갖고 다시 압축기로 집어넣어갖고 다시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사이클이 되는 거지. 사이클은 어차피 시작한 데서 돌아갖고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이니까. 저희 기본서 보면 이제 밀폐 사이클하고 개방 사이클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특징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기본서에 있는 거 써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작성하신 거 갖다 따붙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기본서 그림이 약간 틀려요 이게. 그래갖고 뭐 이렇게 쫙 이게 돌아가고 그게 있는데 열의 흐름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임기수사님이 몇 개 도와줬어요. 저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이랬더니 나 몇 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그러면 활용하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보내주셨어. 그냥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건데 뭐 이건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봐도 큰 그거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게 공부를 또 잘 안 하게 돼요. 이 가스터빈 이런 쪽에 밀폐나 뭐 이런 거. 근데 시험엔 나왔어요. 시험에 2번인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왔던 거를 자꾸 뭐야? 공부하기 싫어지는 그런 거죠. 이거 구성도 하고 이런 게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싫어져서 안 하게 되는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게 가스터빈이잖아요. 기록 발전은 다 뭐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가스터빈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석탄화력 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석탄화력 봐라. 석탄화력 했더니 서울 공기가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얘기 아니야 결론은. 그러니까 화력 발전 싹 다 뭐로 바꾸겠다? 가스 아니면 신재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원자력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 장단점까지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해결료 주기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또 여기 제처리도 나오잖아요. 제처리 그죠? 여기 보면 채광, 재련, 변환, 농축, 성형 가공, 원자로에서 연소하고 나면 사용 후 연료의 저장, 제처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재가공도 나오고. 결국엔 플루토늄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해결료 주기 안에 뭐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제처리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자꾸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제처리 과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면 뭐예요? 그냥 갖다 재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드럼통에다 이렇게 넣어갖고요. 밀봉해갖고 싸놓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한 번 더 재처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유효한 놈들은 뭐하고 빼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거죠. 플루토늄.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 이제 핵무기를 만들든 뭐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하면은 이제 니들 핵폭탄 만들려 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쌓아둔 그 떼고 나면 재죠. 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양이. 예. 더 이상 뭐 어디다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그게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재 안에는 아직 타지 않은 연료들도 남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재처리 공장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재처리를 거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후행에 보면 재처리 공장에서 재처리하고 남은 그러한 폐기물들은 또 뭐예요? 고레벨 폐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고 회수된 우라늄은 다시 뭐 한다? 전환 공장으로 보내서 이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제 옐로 케이크 얘기가 나오거든요. 채굴 현장에서 나온 이제 저품위 금속을 고품위 화합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황색의 고용물이라 하고 이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옐로 케이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옐로 케이크에 대한 얘기는 좀 써줘야 되지 않나. 보통 우라늄 235를 몇 프로 포함한다? 0.7% 정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정이에요. 전환, 농축, 재전환, 그다음 뭡니까? 성형 가공. 네. 플루토늄이 생기면 회수한 우라늄은 어디로 보내요? 전환 공장으로 보내고 만약에 플루토늄이 생기면 이거는 다시 어디로 보내? 재전환 가공 공장이라는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군데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수된 우라늄은 전환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농축 공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생기게 되면 얘는 곧바로 어디로 보내? 재전환 가공 공장으로 보내서 가공을 하는 거죠. 연료로 쓸 수 있게끔. 네. 계속 원자력 발전소에 다시 보내서 태우든지 뭐 어떻게 한다 이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생각 안 나면 이것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번 출제가 됐었지 두 번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게 생각을 못하니까 공부 안 하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해결료 주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뭘 좀 써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잘 모르더라도 뭐야. 평상시 자꾸 보면서 아 이게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구나. 결국엔 이게 이런 우라늄 강산에서 채광해서 재련을 하고 재련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뭐예요? 연료 물질로 전환을 하고 전환하고 나면 다시 농축하고 농축해서 다시 재전환 과정에서 가공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보내는구나. 이런 시스템을 한 번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기 했으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 생각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죠. 어떻게든 쓰겠죠. 아니면 2교시에 뭐야? 2교시 어려운 게 많았어요. 참 보니까 우리가 말하긴 쉬워요. 개방 밀폐 공부 안 했는데 그럼 패스해야 돼. 해결료 주기? 이것도 안 했는데 그럼 패스해야 돼. 나머지가 쓸 수 있겠지. 3번에 이상한 거 나왔는데 4번? 쉽지 않네. 5번? 이건 5번은 썼겠죠. 5번은 뭐 이게 6번도 썼을 것 같고 뭐라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5, 6번을 쓰는데 4번 뭐였어? 4번도 이거 뭐 배터리형, 비배터리형 천상 3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3번. 네 문제 쓰려면 3번을 해야 되잖아. 천상. 예? 천상 3번을 해야 되는데 이 3번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이 사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이 3번 문제를 딱 보면서 우리 임기수사님은 제가 임기수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뭐 3번이 어려운데요. 2-3. 그게 뭐가 어렵냐? 왜요? 그랬더니 그거 책에 다 나와 있잖아. 분사형 전원이 계통에 병입됐을 때 그거라는 거예요. 난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당연히 그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용량화 됐을 때 뭔 얘기냐 이거예요. 대용량화 됐다 그러면 이제
그리드화하든, 그죠? 신재생을 쭉 묶으면 이게 용량이 커지잖아. 그러고 나서 개통에 하나만 이렇게 딱 병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대용량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생각나는 거 신뢰도밖에 없더라고요. 신뢰도. 네. 대용량화 되면 뭐 개 하나 탈락하면 그만큼의 뭘 보유해야 돼? 예비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비 설비 증가될 테고, 그게 또 그만큼이 탈락하면은 개통이 휘청할 거 아니야. 그럼 주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 받을 거고, 그런 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도밖에 생각 안 나는 게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차피 대용량이 되든 소용량이 되든 분사용 전원이 연계되면 연계에 대한 그 얘기야. 전압 변동 뭐 쭉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술적 문제점. 여기 지금 쭉 써놨어요. 고조파, 전압 변동, 뭐 주파수 변동 이런 것들은 이게 대용량이 아니어도 뭐야. 연계하면 자동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은 써야겠고 좋아 쓰자. 해가지고 이제 좀 쓴 겁니다. 쓴 거예요. 예.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되는 거야. 이 용량이 커졌다 이거지.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원인, 대책. 세 가지 써야 됩니다. 문제점, 원인, 대책. 뭐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 그런 게 생겼을 때 원인은 뭐 때문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위주대로 쓰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압 변동해도 이제 문제점은 원인이 거기 먼저 나온 거죠. 분사형 전원의 용량 증대에 따라서 그 말도 그렇게 썼잖아. 이 사람이 용량 증대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사실 이런 말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분사형 전원의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런 말 딱 썼잖아. 그게 원인 아니에요? 원인. 예. 그게 원인. 예. 사실 원인은 빼야 맞죠. 예. 문제점이 대책을 쓰라고 해야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이거 일부러 써준 거예요. 이 말도 왜냐하면 자 봐 이제 네가 그 용량 커짐에 따라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러면 용량의 증대다는 이게 원인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게 돼 버리는 거죠. 답안지 스킬. 결국엔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이제 용량 증대에 따른 개통 병입 시 전압이 높고 위상이 앞서야죠. 당연히 이제 연결되려면 그럼 정전압 송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원인 문제점 대책 다 들어가 있지 뭐. 대책은 그럼 정전압 송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효전력 조장 설비라든지 뭐 이런 걸 그 지점에 이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런 그 저기 기준을 좀 써는 걸 핵심으로 봤으면 이렇게 써봐야 뭐 그냥 평상 그 대충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수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밖에 못 써요. 근데 얘를 선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정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거 나와 있든 이거 밀폐 사이클 나왔네. U 플러스 거고 해결 요중에 공부해고 왔는데 나왔네. 이 두 문제만 딱 돼 있어 봐요. 그러면 2-3 선정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어. 이거 뭐 이거 넘어가지 뭐. 2.4도 어려운 것 같은데 2.5 쉽네. 2.6 이 쉬운데. 그러면 3, 4번 버리지 뭐.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1, 2번을 그거를 모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3, 4번을 해야 돼. 그게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3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내가 아예 기술을 못했고요. 뒤에 가면은 이상한 문제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찾아봐도 안 나오고. 4.3 계산 문제인데 나 계산 문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찾아보질 않았어요. 이 문제는 왜 안 찾아봤냐면 찾을 시간도 없었고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모듈 수 여기 푸신 분 있어요? 그 계산 문제 푸신 분 이거 저는 그냥 태양광 저기 설계 흐름도 그것만 하시고 그다음 그 직렬 인버터 전압의 80%까지 그 직렬 전압 그 모듈 직렬 수에 대한 그 전압 계산해가지고 직렬수 계산하고 그다음 전체 그 용량이 나왔으니까 그 모듈 한 개가
용량을 나눠가지고. 그놈으로 전체 용량을 나누면 개수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직렬 개수가 또 정해지고 그럼 직렬 개수를 전체 개수를 나누면 병렬수가 나오고 그럼 이제 최종 개수가 나오면 그럼에다가 다시 이제 이 용량을 계산하면 전체 모듈 수는 몇 개고 이제 그 용량은 몇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효율이라든가 손실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식인데 이게 인버터 전압의 80% 이하 정도로 직렬 전압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만 알면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전 딱 보고 아 이건 내가 풀 게 아니구나. 이거 바로 저기 버렸습니다. 바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신 분 있으면 좀 푸신 분 있으면 그거를 좀 채택을 해서 일단 나중에라도 뭐예요?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이 됐는데 그 모범 답안을 어떻게 썼나 이걸 이제 보려고 이제 이거 안 풀었어요. 풀이가 없잖아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4교시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4교시 문제 쉬워요. 근데 그거 빼고도 뭐야? 쓸 거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고요. 일단. 그래서 2-3이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 좀 이런 게 어렵다 이 생각을 했죠. 2-4번 문제는 이것도 어렵죠. 배터리형이 뭔지를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배터리라고만 그리고 시험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는데 나머지들이 이게 종류가 많아요, 배터리가. 근데 대표적인 게 3개라는 거야. 이걸 또 찾아보면요. 그 뒤에 무슨 화학식이 여러 개인 뭐 한 7, 8개 되더라고요. 전지가. 근데 이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3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이런 걸 봐도 배터리형 하면 이 3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채택해가지고 뭐 한 거야? 쓴 거죠. 이 특징들은 뭐 거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따붙인 거고요. 맞는지 틀리는지야 뭐 알 수가 없죠. 맞겠죠 뭐. 그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틀린 내용 갖다 붙여놨겠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문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이런 쪽. 그래서 그 이쪽 계통에 계신 이쪽 예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 예전에 분사연전원 문제 잔뜩 나올 때처럼 이쪽 계통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이걸 낸 게 아닌가. 그리고 직접 이러한 신재생 쪽과 관계된 사람, 뭐 전력거래소에 있는 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런 쪽을 했던 논문을 그런 쪽으로 썼던 사람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피곤하죠. 피곤해.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까지는 예전에 시험에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썼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NAS나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뭐 레독스 흐름 전지 이런 건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쓰기에는 좀 뭐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요 3가지만 아니면 나머지는 뭐 아주 좋겠는데 기술하기에. 비배터리형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쭉 쓰면 됩니다. 쭉 쓰면 돼. 근데 이 3개가 좀 문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을 거다 이 말이야. 이 3개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나머지만 열심히 기술하면 뭐합니까? 몇 점 줬는지는 출제위원 맘이겠죠. 출제위원 맘인데 제가 봐서는 많이 주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2교시 문제는 1, 2번이 좌우했다. 그 1, 2번을 과연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게 좌우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작동 원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작동 원리도 어려워 이것이. 뭐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이차가 발생한대요. 그리고 NAS는 이거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뭐 우리가 전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전자의 이동이겠죠. 전지도 전지의 원리는 다 전자의 이동이거든요.
전자의 이동인데 양극과 음극 이렇게 해가지고 전액을 이동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건데 여기도 뭐 베타 알루미나라는 표현을 썼고 고체 전원질. 그러니까 전해질이 고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고체고. 그러니까 거기 몰턴 NA라는 것이 이것이 전자겠죠. 나트륨 전자 이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전기 화학 에너지로 여기 이제 용융 상태의 나트륨과 환이 이게 더 오히려 나요. 나트륨과 환이 반응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봐야지. 뭐 이걸 또 깊게 들어가면 이 원리도 파악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이 내용이. 또 수소 반응 나와요 여기. 레독스 걔네는 전해질 내 중심 금속 이원의 전자 수소 반응.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그거를 이제 산화 환원이라고 돼 있어.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갖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써는 거고요 원리를. 다른 한쪽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전해액 내 이온들이 산화 환원의 전이차를 이용해서 충방전한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수소 반응이겠지. 그것을 이용하여 뭐 한다? 전지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치고 써는 거는 앞에 얘기 이제 뒤에 얘기를 또 다르게 써는 거를 갖다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시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특징은 뭐 봐도 어려운 얘기니까 어렵더라고요. 아연 브롬 위주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그러니까 이 RFB가 그 전지를 쓰는 그게 이제 아연 브롬인가 봐. 이게 BR은 브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연 브롬 위주로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지가 아연 브롬 전지인가 봐. 2016년 이후에 사용화가 예상돼서 그러니까 아직 안 쓰이는 거죠? 2016년이니까 뭐 지금은 쓰이겠네. 쓰고는 있어요? 쓰고 있대요. 그럼 앞에 있는 NAS는 2018년이니까 올해 쓰겠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피곤합니다. 뭐 대용량화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NAS는 이게 그 거기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을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가능하다고 돼 있네. 뭐가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거네. 리튬이온 배터리가요 대용량이 안 돼 이게. 근데 뒤에 있는 NAS나 그 뒤에 나오는 레독스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용량화 가능해요. 이 차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대용량 셀 적용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얘네들은. 가격은 다 비싸. 여기 그나마 좀 저렴하다고 돼 있는 게 NAS나 이런 거는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이. 수명도 15년에서 20년이면 뭐 내구 연한이 기네요. 네. 위에는 수명이 10년이잖아. 둘 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저렴한 거네? 그럼 리튬이온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겠는데? 앞으로는? 가격 저렴하고 수명 기면 장땡 아니에요?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잖아. 내구성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쓰겠는데 이거?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배터리는 거의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뭐 전기차든 뭐든 거의 다 이거라고 봐야죠. 거의 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봤더니 NAS하고 여기 RFB라는 놈을 이렇게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거의 더블이야. 얘는 10년인데 얘는 15년에서 20년이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구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개발이 아직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개발하면 이게 뭐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느낌에. 에너지 변환이 효율이 예. 리튬이온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은 이게 차이가 있네요. 이 특징 첫 번째 보면 에너지 효율이 여기 보면은 리튬 이온이 고에너지 효율이잖아 이게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배터리가 다 요즘은 리튬이온이지. 요런 것들은 신적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되는지는 의문이었죠. 의문이었고 종류가 3개가 있으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18년, 2016년이면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럼 개선점이 필요한 거네요. 그 어떻게 그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문제네. 그것만 개선시키면 뭐야? 대박 나는 거네. 지금 느낌에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선정하기 싫은 거지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많이 물어봤어요. 요즘 시험 문제 특징 너무 많이 물어봐. 아니 그냥 배터리, 비배터리형 종류 및 작동 원리 특징 쓰라 그러면 그것도 잔뜩 쓸 것 같은데 이거 한 문제 더 물어봤어. 만약 이러한 ESS가 전력계통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래.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인가 이렇게 나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배전 안정화,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그다음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의 연계, 요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번 위주로 거기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 배전, 송전 이런 부분에 다 뭐예요?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신뢰도가 뭐다? 뭐 이런 걸 높이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다?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 죽겠다. 죄송합니다. 이 다시 5는 YY 결선이니까요. 저희 서브에도 나왔죠. YY, Y 델타, 뭐 YY 델타 쭉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YY 결선의 이제 특징 써준 거예요. 장단점, 용도까지 써줬고. 그럼 YY 결선을 YY 결선으로는 실제 사용을 안 하잖아, 잘. 계통에서는 전부 YY 델타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안전건선의 용도와 그걸 왜 쓰는지 써라. 이런 거 시험에 10점짜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YY 델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측에 델타를 써서 이제 걔를 안전건선이라 해서 이제 주 목적은 뭐다? 재산고조파 때문에 쓰는 거죠. 재산고조파. 네. 그거 딱 물어보는 냄새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안전건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YY 결선은 이제 재산고조파 전류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유도장애라든지, 그죠? 재산고조파 대지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유도장애라든지 또는 뭐 중선선 쏘게 되면 중선선이 열화되고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써줬는데 주의할 점은 접질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적용 시 문제점에 중성점이 접지한 경우와 비접지한 경우 이렇게 나눴어요. 비접지하면 어떻게 돼요? 비접지하면 재산고조파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Y 결선인데 접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접지 안 하면. 걔가 영상이잖아요. 영상. 그죠? 영상이죠. 영상은 무조건 접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문제 딱 읽고 결선 방식의 특징이니까 YY 결선 특징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송전선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얘가 YY로 연계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연계응변할 게 YY잖아요. 이게 이제 YY인데 네, 그렇죠. 3차에 반드시 델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전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안전건선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안전건선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YY만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델타를 포함하면 이게 형식이 바뀌었잖아. 그 얘기죠. 네. 그래서 YY만 딱 봐서 결국엔 YY 결선의 특징과 송전선로 적용 시 문제점이니까 그 문제점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효 접지에 했을 때 장단점의 단점 부분들 예. 그거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제 의견은 좀 추가로 그 부분이 더 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저는 이 문제 그렇게 봤어요. 이거 딱 보는 게 YY 결선의 특징하면 특징에 이미 장단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징이란 말이 장단점 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YY 결선의 특징에 대해서 쓰고 얘를 만약에 그대로 송전선로에 적용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YY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거기 손해 동력도 있어야 되고 조상 설비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송전선로 적용 시 문제점이라는 얘기는 YY 결선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YY 하면 뭐가 문제될까? 무조건 재산고조파거든요. 그럼 이건 안전건선에 대해서 써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딱 읽고. 그러니까 왜 문제를 딱 읽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요구하겠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딱 읽어봤을 때 YY 결선의 특징이니까 특징에서 이미 장단점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직접 접지의 장단점도 뭐야? 유효 접지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결국엔 YY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옛날에 YY 결선의 특징 쓰라 그러면 직접 접지의 장단점 썼단 말이에요. 그게 어차피 YY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럼 특징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이 내용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네. 그거는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YY 결선하면 이 결선 나와 있는 변압기 편에 보면 결선이 나와요. 네. Y 델타, YY 뭐 그다음 델타 델타 뭐 이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YY만 딱 갖다 쓴 거예요. 예,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예, 그 직접 결선에 대한. 유효 접지 그러니까 여기 뭐 점정률 얘기라든지 이게 무슨 대전류용 대전압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결선편에 나오는 장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자체만 딱 넣은 거고 그 특징만 넣은 거고 그다음 송전선로의 적용 시의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딱 읽었을 때 저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안전건선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이제 있어요. 추가로 뭐 안전건설해서 네. 개통상의 상부조파 제거를 해주는 거 좋다는 그런 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좋을 왜냐하면 그 책에 보면 YY 결선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재산고조파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네. 여기에 표현은 YY로 돼 있지만 여기에 델타 결선을 연결해서 상번선 방식을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 물어보는 의도는 이 YY라는 것은 1, 2차 건선에 직접 접지 방식, 유효 접지 방식 그걸 지금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YY만 쓰면 재산고조파 문제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추가로 당연히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는 대책으로 델타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썼으면 이거에 대한 이게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네. 나는 요 송전선로 적용 시 문제점이란 말을 딱 읽었을 때 요거를 그 안전건선으로 봤다는 거죠. 재산고조파에 대한 문제점을 얘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나는 인식했다는 거고 예. 그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긴. 왜냐하면 기술사엔 답은 그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출제위원회의 의도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YY는 이런 결선이야. 그런데 이거를 송전선로에 이렇게 적용하면 유효접지에 대한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뭐 접지는 표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접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YY니까 이제 그런 네.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다 제가 이제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다 맞는데 거기에 이제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 추가로 아까 송정 대통상에 직접 접지 유효접지에 생기는 문제점 그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를 더 했으면. 뭐 어차피 답이야 뭐 보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 이게 말이잖아요. 송전선로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 YY 접지를 송전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거지. 그럼 일감 생각나는 거는 YY 접지를 우리가 안 쓰거든요. YY 델타 쓰는 거지. 그래서 용어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YY 결선 나와 있고 그 밑에 YY 델타 나와 있고 그걸 보완하는 걸로 YY 델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계형 변압기 쓰면 다 YY 델타를 쓰거든요. 우리가 YY만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YY 델타 쓰냐 이거지.
그럼 YY 결선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재산구조파 때문이거든. 예.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딱 읽는 순간에 내가 느낀 건 아 이거 완전건선에 대해서 써야겠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문제를 읽었을 때 느끼는 게 틀려요. 이거 딱 읽었을 때 아 요게 요 방향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생각으로 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저번에도 시험 문제 우린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범 답안에 전혀 이상한 게 적혀 있잖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게 어떻게 답이야? 이제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이게 어차피 그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추정만 할 뿐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접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접지인 경우도 이게 체계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야. 일반적으로 다 접지했겠죠. 비접지로 썼겠습니까? 근데 체계는 두 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접지한 경우하고 비접지인 경우로 나눠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그놈도 냈을 때 체계 있는 거 냈을 텐데, 예, 그러면은 비접지하고 접지하고 나눠서 써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나눠놓은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해서 나눈 게 아니고 이 답안을 쓸 때는 책에 있는 걸 근거해서 좀 쓰잖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게 두 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럼 말 되네. 접지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개통해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비접지로 하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플로팅이라고 하거든. 저희가 그 배우는 것 중에 플로팅 접지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유효 접지 개통에서는 왜 그 접지 개수가 이미 충분히 낮으면 일부러 접지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달로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잖아요. 피레기만 설치해 놓고. 그 이유가 이제 그 개통이 받는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뭐 비접지 쓰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비접지. 나눠서 설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비접지 꼭 여기 접지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 뭐 YY 결선이라고 했지.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접지 안 했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전공선 얘기를 거기에 해놨어요.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해서 거기 이제 안전공선 얘기를. 안전공선은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10점짜리도 나왔고 25점짜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 이제 10점짜리로 이제 왜 델타 결선 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이렇게 결국엔 중성점 접지 방식이 계속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됐었죠. 안 나왔던 부분인데 올해 이제 이번에 이제 출제된 거예요. 출제됐으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유효 접지의 장단점 쓰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전 채소 쉬었다 하시죠. 또 쉬어야 되니까 시간 됐잖아요. 이거 5번, 6번은 다 쓰셨겠는데? 제가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번, 6번은 이거 뭐 다 있는 거니까 문제는 3번, 4번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 4번. 1, 2번이야 기본서에 있는 건데 과연 공부에 가서 썼을까? 이런 건 좀 의문이었고